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에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관대 특임교수, 정강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영술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검찰이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첫 구형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선고 가장 빨리 나올 듯한데 입장 있으십니까? 정치 역사적 책임 언급했는데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회의 상황 여전히 기억 안 나십니까?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5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서 사형까지도 가능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1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는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소 좀 부족한 구형 아니냐. 낮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적용된 그 혐의가 6개예요. 근데 그중에서 내란 주요 종사만 하더라도 최소가 5년입니다. 거기다가 내란 수계 방조는요. 최소가 10년이에요. 요거 2개만 합쳐도 15년입니다. 최소 형량 구형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위증했다라고 스스로가 인정을 했죠. 그다음에 관련된 서류들을 갖다가 만들고 임의로 또 폐기하고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실제로는 15년 이상의 구형이 최소 형량만 적용해도 구형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형 구형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조금 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예상했었던 것 비슷한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대략 15년 정도 구형하고 이후에 판결이 날 때는 뭐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에 대한 형량,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형량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상형이고요.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일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거에 어느 정도의 구형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란 예비 음모 혐의와 선전선동을 했다는 혐의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처음에는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9년, 징역 9년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이것과 비교해 보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대략 한 15년 정도 구형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었던 거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박창환 교수나 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것밖에 안 내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법조인들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구형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검에서 인용한 사례는 전두환 씨, 노태우 씨 그 2심 재판인가요? 거기로 인용을 했고 당시에 주용복 전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신군부가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방부 장관으로서 막지 못했다. 그래서 7년 그거를 인용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과거의 사례가 크게 보면 2개가 있죠. 하나는 전두환 군부의 12.12 쿠데타 그 당시에 이제 내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선고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 당시 통진당 사태 때 예비 음모였습니다. 예비 음모. 실제로 어떤 그 소위 말하면 내란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는데 예비 음모만으로 구형이 20년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헌적인 개헌이 너무나 뚜렷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소위 말하면은 헌정을 중단시키는 즉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강제로 중단시킨 즉 내란의 그 상황이 너무나 뚜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예비가 20년 구형받았는데 실제로 벌어진 위헌적인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주요 종사자 또는 내란 수계 방임 이건 굉장히 주요한 혐의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 형량도 안 되는 형량을 구형하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는 뭐 15년이 적다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과거 사례와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영복 전 장관이 7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는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그리고 우두머리 방조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특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면서 45년 전 내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이 됐다.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조영술 대변인께서는 네. 어떻게? 우선 이게 뭐 이제 그 사실관계들이 일치한다면은 뭐 그게 맞는 구형일지 모르겠지만 예. 우선 그 모든 이제 혐의들을 갖다가 그 계엄이 곧 내란이다라고 이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한번 이제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이제 형량을 구형하는 거에 맞춰서 볼 때 무조건 다 거의 다 내란에 다 맞춰가지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을 구성할 때 당시를 살펴보게 되면 특검에서 소위 말하는 구성을 할 때 양쪽 정당 그리고 정당들의 이제 안배를 통해서 특검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 특검을 구성할 때 한쪽 성향을 가진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재판까지 진행되는 그런 수사 과정들 자체가 예. 과연 공정했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형량을 구성하기에 앞서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판이나 검찰 특검의 구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오늘 일인데 먼저요. 그 뭐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죠. 한덕수 전 총리가 여러 가지를 부인하거나 해명을 했는데 먼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한덕수 전 총리가 이것도 계엄 선포문을 인지 못했는데 어떻게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서명에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일어선 채 피고인에게 문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거의 뭐 멘붕 상태 내지는 좀 뭔가 보고 듣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난 보고 듣긴 했지만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얘기인데 이걸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예요. 예.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예. 뭐 계엄 저도 어렸을 때 얘기지만은 뭐 두세 번 딱 두 번 본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이라는 게 그게 살면서 평생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밖에 겪지 않은 일인데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국민들 그 당시에 그 시간 단위로 생중계되고 있는 모든 모습, 윤석열 씨가 나와가지고 계엄 선포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예. 하나하나가 지금 다 기억나요, 저는요. 그런데 그 핵심에 앉아있는 국무총리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포고문을 받았는지 받는지 내용이 뭐 보기는 한 것 같은데 얼핏 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챙겨가지고 자기가 따로 있고 20분 동안이나 앞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런 그 선택적 기억, 그러니까 자신에게 자신은 본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랬는데 CCTV 보니까는 그걸 받은 영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본인의 어떤 그 거짓말을 갖다가 뒷수습하기 위해서 나 잘 기억 안 난다. 멘붕이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피한 게 결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거는 부정하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변명에 불과한 거 아니냐. 재판부가 봤을 때는 그거 자체가 일종의 증거인멸이라든지 그리고 유죄인지 그러니까 죄인지 알면서도 그때 너무 놀라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들 예.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나 꼼수 피하기가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나중에 선고 때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개전의 점이 전혀 없다. 이거를 양형에 뭐 가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 한 전 총리가 답변하는 거를 살펴보면 예.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제로 진짜 자기가 기억나지 않는다. 판사가 증언대 쓴 사람에게 하는 얘기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라는 겁니다. 예. 사실대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말하라는 것인데 실제로 자신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나리오 하나 있겠고요. 진짜 기억이 안 날 경우? 두 번째는 기억대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형량을 구형하는 데 있어서 본인에게는
더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뭐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의 구형량을 더 높이거나 판사가 예. 판단했을 때 선고량을 더 높이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뭐 그것이 뭐 정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이 그 판사가 들었을 때 아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예. 아니면 얘기해봤자 구형량이나 선고량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지 뭐 예. 법원에서 판단한 바가 있을 거라고 판사들도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판단 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하나요. 계엄을 반대하고 만류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이 부분도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했고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2번 정도 들어갈 때마다 그게 저는 계속 만류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상목 부총리나 조태열 장관이나 이런 연륜이 있는 이런 장관들이 좀 대통령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또 우리 국민들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특검에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말리지 않았다, 반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특검의 영상이 좀 들어왔는데 그 영상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후 아무런 심의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윤 전 대통령을 제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이 법정에서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법정에서 증언한 국무위원들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을 말려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 또한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국회 통고 여부는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직접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이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비상계엄 유지를 전제로 하는 행동으로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찬성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나와서는 명확하게 반대를 2번 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조사 결과 특검의 얘기는 이 반대하는 거를 들은 국무위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예. 소리 그래가 이제 방임죄로 놓고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그렇죠. 또 주요 임무 종사에서도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대목인데 주요 임무 종사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회를 정족수를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계엄 선포에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로서 국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예.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인원 정족수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는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이거 자체가 주요 임무에 종사한 역할을 갖다가 하는 그런 행위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또 하나는 연륜 있는 최상목 장관이나 뭐 조태열 장관이 연륜 있는. 반대할 거니까 그들한테 반대를 넘긴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얘기는 나는 반대를 표명하고 싶진 속마음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본인은 표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연륜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 2번 한 사람은 한덕수 총리밖에 없어요. 예. 그럼 가장 연륜이 있고 가장 경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총리를 2번이나 한 사람이 뭐 아바타입니까? 로봇입니까? 시키는 적으로 기계적으로 국무위원 인원 숫자 세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무위원 숫자를 세서 국무위원의 어떤 그 정족수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법적인 행위인 거고 거기에 서명 안 하고 서명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서명하라고 하는 것도 법적인 행위인 거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자리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을 표명하지 않는 것도 공식적으로 암묵적인 무기를 한 거라. 그러니까 찬성을 한 거랑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은 기억나지 않고 뭐 그다음에 만류했다. 만류라는 거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그냥 아유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도가 만류 맞나요? 이게 그냥 어떤 정책이라든지 예. 또는 부부싸움 말리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가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만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찬성했다라고. 그러니까 앞서 행동,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고 서명하지 않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하라고 얘기하고 이런 행위들과 비추어 본다면 예. 사실상 이것은 암묵적인 찬성을 한 거랑 똑같은 그런 예. 행위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 대변인. 그러면 명확하게 본인은 2번 반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물어봅니다. 왜 얘기 안 했냐고. 그러면 내가 국무위원들이 없는 자리라든가 독대할 때라든가 윤 전 대통령 어느 때 독대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됐을 텐데 그 얘기를 지금 못 하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는 저는 이제 한덕수 이제 전 총리가 저는 이제 기억이 이제 조각조각 나와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각이 어떻게 보면 자장 아닙니까? 자장이 예. 그 내용의 형태들을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결국엔 자신의 방어권 때문에 저는 이런 자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계엄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국민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죄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에 앞서서 사실관계로 분명히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 자신이 말렸든 안 말렸든 이 과정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자리에 가서는 자기가 다칠까 봐 했다고 하고 저 자리에 가서는 또 안 했다고 하고 어쩔 때는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그러한 그 증언의 신빙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이 계엄에 따른 이 재판이 그 정치적인 소위 말하는 소설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재판에 대한 소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내각의 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사실관계는 스스로가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갖다가 오히려 더 낮추는 길이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유일하게 한 전 총리가 인정한 부분은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실로부터 받아온 문건을 파쇄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실로부터 문건을 받은 사실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해서 위증죄는 혐의가 상당히 낮은데 뭐 이 부분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뭐 혐의의 중대성이 혼자히 낮은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얘기했었던 것과 객관적 정황을 보여주는 CCTV의 영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뭐 위증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주장해봤자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예.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과정에서는 왜 그러면 이런 식의 얘기를 했겠는가? 그때 당시에는 뭐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뭐 예단에서 확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예. 또 하나는 그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장면, 그 CCTV 영상이 사실 국가 기밀로 보장되기 때문에 공개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객관적 정황, 그러니까 CCTV 상에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소까지 지으면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당장 들이대면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뭐 거짓말, 위증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예. 결국에는 뭐 이게 나머지 형량에도 영향을 줄 거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량? 아니요. 그 본인이 각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예, 영향. 예. 그러니까 위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머지 뭐 내란 그렇죠. 중요임무 정사라든가 방조라든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형량이 굉장히 극히 미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재판 전력에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예. 특검에서도 밝혔듯이 앞으로 구형의 기준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고 뿐만 아니라요. 선고도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선고가 나면은 다른 사람들의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성필 부대 네. 늦게 오셨는데 네. 윤 전 대통령 가장 중요한 건 윤 전 대통령이거든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그렇고 또 이제 많은 국민들도 생각하기로 어쨌든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최소 3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혹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비슷한 정도의 어떤 범죄 혐의를 저질렀다고 보는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5년밖에 구형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적다고 보시네요. 엄청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국회에서 지금 예. 특별 사면이 없는 그런 이제 처벌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가석방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보통 가석방 제도를 뭐 한 30% 받는다. 예. 그래 버리면 거의 4년 반 정도는 감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15년 개인이 15년인 거지.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구형이나 선고까지도 사실 국민적인 기대와 어떤 판단에는 좀 못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됐다. 물론 네. 판사가 이진감 재판장이 사실 뭐 검찰의 구형은 15년이지만 뭐 20년이든 뭐 올려서도 할 수 예.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서 지금 구속도 못 시킨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본인은 국회에 나와서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예. 이게 보통 일반인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총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나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본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회피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까지 되려고 시도했던 예, 예.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잘못되고 이게 우려스러운 지점이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한 전 총리의 재판 선고가 중요한 게 내란 방조하고 내란 중요 임무 혐의예요. 그러면 재판부가 유죄라고 본다는 거는 이거를 개업을 내란으로 전제를 해야 형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구형의 의미는 예.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는 내란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실제로 뭐 죽은 사람 없지 않냐. 예. 그러면서 계몽령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권한을 갖다가 좀 남용했을 뿐이다. 이게 일반적인 지금 그 소위 극우 보수들의 논리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명확하게 이거는 내란이다. 그리고 그 내란을 전제로 주요 임무 종사와 그다음에 수계에 대한 방임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예. 보고 15년을 구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사가 나중에 재판부에서 1심 선고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란을 갖다가 인정한 특검이 아마 뭐 특검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좀 그런 점에서는 내란이 있었고 내란의 실체를 인정한 거고 법적으로 내란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예. 강력하게 주장하는 구형이다. 그런 걸 이제 특징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 대변인께서 앞서 이것이 개업이냐 내란을 단정짓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뭐 재판부는 다릅니다만 1월이 되면은 일단은 대한민국의 법원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판단이 사실 윤 전 대통령이나 김영현 전 장관에게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모든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부터 이제 우리 총리까지 전부 이제 내란이라고 규정을 해서 지금 계속 모든 워딩들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럼 모든 정치권들이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자제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내란인지 아닐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권한에 대한 문제인지 이걸 갖다 다투는 게 이번 재판의 핵심인데 그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가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 법 질서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법은 굉장히 냉정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와 그리고 법률의 가치를 갖다 냉정하게 해석을 해야지 국민의 여론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뭐 일부의 극우의 주장이다 누구의 주장이다가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고 예. 이걸 갖다 뭐 다르게 규정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이 형량에 대해서 높다 낮다 이걸 갖다 규정하게 앞서서 예. 이 혐의가 과연 맞냐 안 맞냐라는 예. 걸 갖다 접근하는 게 더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예, 오늘 구형이 됐으니까 이제 재판부가 고심을 하고
하고 검토를 해서 이제 선고를 할 텐데 사실 저는 지금 한 전 총리의 마지막 최후 진술 내용이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그 과정에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 얘기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그거는 짚어보도록 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좀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좀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일단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다양한 내용은 저희가 뒤에서 볼 테지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참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예. 통화 내역이나 또는 뭐 녹취록이나 문자가 한번 나올 때마다 예. 대한민국이 뒤집어집니다. 좀 파장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 이런 예. 경우가 다 있냐? 살다 이런 경우 처음 본다. 이 얘기가 정말 절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 누가 대한민국의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도 예.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에 전화한테 SNS 보내서 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예. 김건희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예. 대통령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무장관 위에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위에 있으니까 편하게 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 저들은 빨리 안 처리하고 내 것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누구보다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소위 권한도 아니죠. 없는 권한을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호가호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사안이 또 나온 겁니다. 좀 예.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이제는 뭐 김건희 씨 관련된 문자나 뭐 이거 나오면 아유 또 그러네 뭐 그러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예. 대한민국이 경청동지하고 정말로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법한 예.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에 놀아나는 법무부 장관은 또 뭔지 정말 통탄을 할 수 없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런 법무부 장관이 일했다고 하는 것조차도 예. 정말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은요, 강선표 선생님. 네. 법무부 장관, 제가 법무부 장관이요. 네. 영부인 인사권자의 부인에게서 이런 문자를 받는다. 네. 아, 어떤 심정입니까? 이제 출세욕 있는 사람은 찬스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영부인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이번 기회에 더 높은 자리로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한번 성심성의껏 서비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공직자라고 하면 우리 TV에서 국회 나와서 정치인들, 장관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수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예.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박성재 장관의 답장은 보도가 안 됐죠. 근데 예. 사실 참 이게 씁쓸한 면인데 김건희 씨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지적했던 건 거의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만 문자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보면 뭐 국정원장에게도 보내고 누구에게도 보냈고 다 했는데 저는 근데 여기서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당시에 김건희 씨가 송사가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공개 행보를 자제하던 시기에 요때 5월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135일 만에 공개 행보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공개 행보가 캄보디아 총리 한국 방문이에요. 총리 부부. 그리고 나서 한 이틀 후에 그 한국과 캄보디아 협력 기금이 15억에서 30억으로 증가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관련된 이 캄보디아와 관련된 지금 의문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ODA 원조 사업이라든지 네, 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씨가 빨리 본인의 일종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을 했었어야지만 또 다가오는 이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까지 보내는 무리수를 했다.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캄보디아가 예상해봅니다. 대략적으로 월이 언제? 6월이에요? 5월로 와요. 5월? 예. 그럼 문자 메시지 보도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제 보냈냐면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뭐 역할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본인의 지금 뭐 민원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를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수한 신분의 위치에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선출 권력도 아니고 어떤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도 아닌데
자신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 또 본인과는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다고 해야겠죠. 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예. 그리고 전임 대통령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수사는 그건 왜 진행 안 되면서 내 수사만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듯한 그 원성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측면에서 예. 대단히 부적절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제시됐다면 예. 저는 단호하게 그 대통령이든 뭐 김건희 여사이든 메시지를 전달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내지 마시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당연히 권력이 있는 분의 부인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느끼게 되는 뭐 이게 일종의 수사 외압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 압박감이 있을 수 아니겠습니까? 있죠. 그런 예. 그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적절성을 제시했었어야 하는데 예. 우리나라가 뭐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하지 못한 것들이 켜켜이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엔 12월 3일에 있었던 그 계엄으로 연결된 거 아닌가라는 점을 뭐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신 캄보디아 그거는 5월 16일이래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다음 날이죠. 이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 날. 맞습니다. 그 공식 활동이 네. 있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15일 날 계속적으로 재촉했을 거라는 그 이유로 보셨어요. 조영술 대변인께서는 이런 문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영부인 정치라는 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각국 간의 정상끼리 만났을 때 외교적 화합을 위해서 이제 같이 이제 동행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뭐 어려운 곳 이런 데 살피는데 소위 말하는 영부인으로서 관심을 갖고 그런 행보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부인 신분으로서 아무래도 이제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한테 그 소위 말하는 개인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그리고 국가의 그러한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문자를 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당시 상황을 이제 좀 살펴보면 뭐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얘기 다 나왔지만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 당시에 그 국정에 이제 개입을 했니, 아니면 이제 뭐 사치 논란이라더니 뭐 옷에 대한 논란이라더니 이런 논란들이 많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김건희 여사가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당연히 묻는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신경이 쓸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정성호 장관이 이제 항소포기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거 자체가 이제 항소포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냐 아니었냐 하는 일선 검사들의 논란이 있던 것 같이 그냥 살짝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거의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 대변인께서 적절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거를 포기를 했다. 그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김혜경,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지휘 감독의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그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이걸 갖다가 외압이라 그러면서 지금 전국 순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외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한테 왜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 저는 수사 제대로 안 하고 내 것만 수사해요? 그다음에 뭐 그 뒤에 뭐 수많은 또 다른 이제 글들이 또 오가는데 이게 외압이지 뭐가 외압입니까? 아니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부인, 그것도 소문에는 대통령보다 사실상 실세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대선 운동 당시부터 김건희 여사가 실세라고 하는 얘기는 소문은 파다하게 났었어요. 실제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김 여사로부터 그런 문자를 받은 법무부 장관이 그럼 실제로 어떻게 했냐? 실제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진들 다 갈렸어요. 그 후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 다 갈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굴욕적인 방문조사 그리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어요. 결국은 외압이 실질적으로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고, 그리고 그 외압이 먹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법무부 장관,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는 걸로 외압이라고 그랬다면 이거는 외압이 아니라 국정농단 아닙니까? 국정농단에 대해서 지금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농단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지위를 갖다가 또는 압박을 넣었다라고 거기에 또 그것에 맞춰서 일이 벌어졌다고 그리고 면죄부를 줬다면 이것이 국정농단이지 뭐가 국정농단이겠어요. 그럼 예.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나 내부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없어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게 어제 알려진 거예요. 특검 조사로 어제 알려진 것인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었는지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국민의힘에서 알기 어려웠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제 나왔다면 이에 대해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왔다면 네. 저는 100번 양보해서 그런 입장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금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결국엔 탄핵에 이르렀고 그에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5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즉각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잘못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성호 법무장관이 했었던 외압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양측의 문제가 공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거라고 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대로 잠깐 짧게만 말씀드리면 정성호 법무장관 같은 경우 본인이 이제 명령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외압이 없었다라고 해놓고 민주당 같은 경우 검사들한테 항명죄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러니 속에 있다라는 게 그게 외압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자 메시지가 보내졌던 지난해 5월 15일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날입니다. 문자 보내는 이날이고 그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단 만나다가 7초간 침묵을 하는 일이 있어서 당시에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논란이 됐던 일이고 그 전에는 5월 초에요. 이원석 총장이 명품백 관련한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면 그 전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그런 의혹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장관이 다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하셨죠?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요약하면요, 당시에 이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법무부하고 검찰이 충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당했고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검찰총장에게 물어보니까 7초간 이제 말을 안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수분 당시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해서 수사 여부를 두고 충돌 조짐이 보이던 그 즈음에 이제 문자 메시지가 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쨌든 나름대로의 어떤 할 건 좀 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어쨌든 수사팀을 꾸렸는데 이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해버리고 완전히 수사팀이 해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 위에도 또 검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검사들이 그 수사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보고서에 검사 7명에서 서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7명, 우리 7명이 우리 이름을 걸고 검사 7명이 서명을 하니까 이거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얼마나 이 김건희 씨의 어떤 위세가 등등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김 여사가 이제 박성재 장관에게 보냈다는 다음 문자를 보면 좀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또 언급이 됩니다. 이원석 총장은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김창진 차장검사가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느냐. 그러니까 정광재 대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 과연 어느 정도 업무까지 김건희 여사가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상당히 보고했느냐. 예, 구체적인 업무 보고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뭐 당정 갈등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던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깊은 부분에 대통령실의 인력을 동원해서 업무 보고를 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어서 예. 상당히 뭐 이런 부분이 뭐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까지 정관장님 말씀 거라고 이 정도까지 정보를 알 정도면은 누군가가 이제 업무 보고 양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전달해 줬다는 말씀이시죠? 뭐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이원석 총장까지는 아니지만 김창진 차장검사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나와 관련해서 검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장관에게 직접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검찰총장을 지냈잖아요. 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웬만한 인사를 갖다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건희 씨가 다 꿰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보고해 주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누가 지금 그 수사 라인의 윗선은 누구고 그 윗선은 누구고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검찰 내부 인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김건희 씨가 검찰의 어떤 그 주요 라인들 윗선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밑에 누가 수사하고 있고 이것까지 다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에게 무죄 결국은 나중에 의사대로 됐잖아요. 예. 무혐의 무죄로 불기소로 결국 본인의 무죄를 갖다가 내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내부 속사정들을 알려고 그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맞춤식으로 대응했고 그리고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 교체했죠. 차장검사 교체했죠. 수사진 교체했죠. 그리고 나서 바뀐 이걸 하기 위해서 박성재 장관이 간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사까지 개입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직접 개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결과가 박성재 장관이 어떻게 법무장관이 됐느냐. 당시에 박성재 법무장관 취임할 때 많은 패널들이 이거 결국 김 여사 무죄 주기 위해서 장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이런 문자 받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굴욕적으로 핸드폰 다 놓고 들어가서 방문조사해서 무혐의로 결국은 무죄 면죄부 주고 땅땅땅 끝낸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그걸 본다면 이거는 모든 출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객관적인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사실상 자신의 면죄부를 위해서 사실상 인사를 한 거 아니냐 뒤에서 그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금 속보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좀 요약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매 순간에 소임을 당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이 상당히 괴롭고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앞서 저희가 좀 짚어본 것처럼 강성필 부대 일단 나는 계엄을 전혀 당연히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네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는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 저 CCTV 공개된 걸 우리가 보면 너무 여유가 있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끄덕끄덕거리기도 하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상민 전 해양부 장관하고 16분 동안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란 재판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도 이진관 재판장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대통령 나갈 때 그럼 왜 말리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이미 위증도 인정한 마당에 어쨌든 이 법이라는 거는 또 처단이라는 거는 물론 동기도 중요하고 그때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로서는 저런 어떤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처벌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방금 전에 계엄은 막지 못했지만 도우려고 하거나 찬성하거나 도우려 하지는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심 선고 날짜도 나왔네요. 1월 21일이니까 이때가 되면은 또 한 번 파장 선고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는 최후 변론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책임질 만한 부분이 있겠지만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질 만한 부분은 없다라는 점을 예. 최후 변론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돕거나 찬성하지 않았다. 예. 돕지 않았다는 것이 방조 혐의에 대한 부인이죠. 방조라는 게 도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임무를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뭐 주장하기 위한 최후 변론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오늘 저 최후 진술은 아마 준비된 발언이기 때문에 이제 정제된 내용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시 김 여사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일 날 또 보낸 문자, 이건 문자가 있어요. 문자가 있는데 이 내용은 본인이 이제 타이핑을 한 게 아니고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받은 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박성재 장관에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읽어보면은 이원석 총장이 사퇴 요구를 받아요. 항의성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휘한 거 아니냐. 그 지라시의 내용이.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된다. 이런 정보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내고 몇 시간 뒤에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또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아,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또 이런 지라시, 이런 정보 내용을 보냈다는 거는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내 뜻이다라는 거를 대변하니까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지라시 내용을 보면 예. 지금 검찰에서 나를 조사하는 거는 진짜로 내가 죄가 있어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검찰총장 더 못하게 되니까 항의성으로 또는 음해성으로 예.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쇼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뭐 하냐. 똑바로 지휘 감독해라. 이거 아닙니까? 예. 결국 똑바로 지휘 감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검사 수사진 바뀌었잖아요. 차장 바뀌고 예. 지검장 바뀌고 그 사이에 이게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게 다 벌어진 일이에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런 김건희 씨의 메시지가 몇 차례 간 이후로 또 그 전후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본인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한 예. 이런 정말 사실 한두 번 보내는 것도 우리로 따지면은 이거 좀 얼굴 창피해서라도 한 번 정도 보내고 말 거였는데 예.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무죄를 받기 위해서 본인이 대통령 부인으로 있을 때 무죄를 꼭 받아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집요하게 이런 결과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내용이 비슷한 취지, 이게 취지라는 표현이 붙어가지고 똑같은 건지 아니 어느 정도나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윤 전 대통령이 보냈다.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 이게 뭐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바로바로 이런 게 온다고 해서 그 무슨 내용이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에는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당시에 그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예. 국민 눈높이와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의 조사였는지 당시에 많은 비난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 휴대폰 다 못 갖고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검찰이 불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래서 예.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과정들이 뒤에 숨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인사권자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야 이런 게 있는데 너네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당시의 메시지가 과연 윤 전 대통령이 보냈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저는 그 메시지창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게 물론 이제 이런 문자들을 이제 많이 보내는 행위들은 적절하지는 않은 행위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다 보니까 별의별 그렇죠. 이제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어차피 보낸 문자도 공개가 될 정도면 답변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좀 걱정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협위원장도 하고 이제 대변인도 하고 있다 보니까 당협위원장한테도 뭐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면서 막 청탁도 들어오고 별의별 문자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답장을 안 해요.
그 어떻게 합니까? 오는 문자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꾸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과연 그때 어떠한 답변을 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충분히 저는 그 특검에서 이렇게 조각조각 흘리지 말고 차라리 공개를 할 거면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몰이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알 권리를 보장해 주던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다 블라인드에 놓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위험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박성재 전 장관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를 알면은 그때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구성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해명은 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에서는 요청에 따른 일처리는 없었다. 요청에 따른 일처리는 없었다고 했고 김 여사 측에서는 사실이 아닌 가설적인 서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요청에 따른 일처리는 없었다. 그러니까 여사 영부인이 뭐 그렇게 뭐 보냈지만 나는 그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러는. 아니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날리고 지검장 날리고 1차장, 4차장 날렸고 그리고 수사팀 바꿔가지고 굴욕적인 방문 조사했고 그리고 불기소했는데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인사가 왜 벌어졌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작년 1월 달에 수사팀에 1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봄에 제가 여기 MBN에서 방송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수사팀이 김 여사 소환 조사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그걸 갖다가 서울중앙지검장이 강력하게 밀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중앙지검장 바뀌었고 또 나중에 차장검사 바뀌고 그다음에 수사팀 바뀌었고 그리고 나더니 몰랐죠 이런 문자가 주고 가는지. 근데 결과적으로 방문 조사하고 나서 불기소됐다. 그러면 청탁이 안 먹힌 겁니까? 청탁이 아니라 외압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혐의도 이제 특검에서 보겠다는 건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라는 사람이 뭐 박 전 장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기억해 보시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이렇게 그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저는 사실 좀 기억나는 게 정광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문자 보냈는데 당시에 이거를 읽기만 하고 답장을 안 했다는 거 자체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게 지난해 7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거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을 아꼈던 형수의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읽고 씹을 수 있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한참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조영술 대변인이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의지만 갖고 있었다면 디올백 받은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면 돼요. 누가 사과를 하냐 마냐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를 갖고 하면 될 일인데 저는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만 뭐 이런저런 조건이 붙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이게 정말로 사과를 하겠다는 뜻인지 안 하겠다는 뜻인지 본인이 다 받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대통령의 부인이 국무위원이라든가 어떤 공적 권한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과거에 영부인,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정도의 관여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이런 정도의 수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김정숙 여사나 과거에 뭐 그 대통령 부인들에 대해서 그 부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 번도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걸 통해서만 놓고 본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일들이 그 집권 기간 동안에 있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좀 보다 전향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장관이 어떻게 답장했는지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다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답장을 안 한 거는 어느 정도 저 때면은 길이 약간 다르기도 했었고 정치권 인사가 됐죠. 그런데 강성필 부대.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답장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좀 본질이 아닌 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장을 했냐 안 했냐 그 답장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사람이 국무위원들한테 본인의 소송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랬냐 저랬냐 그리고 찌라시를 보내고 이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뭔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합니까? 뭐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이러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통의 정치인들이 됐던 어떤 기업의 오너의 배우자가 됐든지 간에 김건희 씨처럼 하진 않아요. 정말 쉽게 말해서 막 이렇게 개입하는 사람들도 보통은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 그 배우자가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지 본인이 배우자를 패싱하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아래 이제 좀 국무위원들이라든가 이 고위공직자들에게 연락 취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도 국민의힘이 저는 좀 전향적으로 좀 잘못된 건 그냥 잘못됐다라고 좀 인정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자꾸 뭐 그건 잘못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이 있지 않냐? 이런 거를 저는 국민들이 다 평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특검이 왜 이 내용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계엄의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죠. 이런 사법 리스크가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추론은 여러 군데에서 나왔고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라고 언급을 한기까지 했었죠.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7, 8개월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아마 수십 명을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진짜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은 99%가 김건희 씨 보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김건희 씨가 갑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관련은 없지. 지극히 개인적인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란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제 김봉식 전 청장은 얘기했습니다. 특검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엄의 동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요거까지 한번 보겠다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왜 12월 3일이었을까? 그 계엄 선포되고 해제되고 그 다음 날 거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뭐 사실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뭐 대기실에서 사실 여야 패널들 모여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명태균 황금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검찰에서 당시에 이 계엄 그 직전에 황금폰을 확보했다. 뭐 수사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결국은 계엄한 거 아니었냐라는 얘기를 저희들끼리는 했었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그것이 계엄의 동기가 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 검찰의 그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김 여사가 만약에 김건희 씨가 보고받고 있었다라면 알고 있었다라면 남편에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본인의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집요하게 검찰 수사를 갖다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압력을 넣고 심지어는 뭐 지검장, 차장 또는 뭐 장관까지 인사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 그 당시 가을 돌이켜 보면은요 명태균 씨의 그 문자 일부가 공개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상황이었고 그때 초미의 관심사는 그래서 황금폰이 나오냐 안 나오냐였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검찰 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스모킹 건이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수사를 한다지만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 다르고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영역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폰의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공개된 거냐?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에 압수수색을 신청해서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을 입수해서 예. 이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엄이라는 게 왜 이루어졌는가? 그러면 그 계엄의 목적, 그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감싸기 위해, 덮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란이 계엄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지금 조갑재 대표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시점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이 시기에 그 계엄이 발표가 됐느냐?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우리가 현재가 돼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 이것을 막아야 하겠다라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이 작동한 것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결국엔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보수 진영으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을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결국엔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일부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 시기에 계엄이 발표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이제 조갑재 대표 발언이 나왔는데 별로 저는 신뢰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예.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 관점으로 접근했던 분인데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 인터뷰하면 저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분의 발언을 제외를 하고 그리고 개인의 그러한 여사의 이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니 무속이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 부분을 갖다 소임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그분이 대통령하고 어쨌든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던 이야기들을 갖다 소상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 계엄의 사유 왜 나타나게 됐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명명백백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 계엄을 막지 못했지 찬성도 안 하고 도우지도 않고 이상한 말만 하고 있고 자기의 방어권만 계속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명백한 진술을 예. 하면은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소설들이 나오는 거죠. 예. 김 여사 관련해서 하나 더 짚어볼게요. 유경옥 전 행정관이 그동안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용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강성필 부대변이 보시기에 일각에서는 요 유경옥 전 행정관의 신문 때문에 지금 보석 결과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연관된 거 아니냐는 분석도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건희 씨 보석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유경옥 전 행정관의 어떤 출석과는 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에도 보석의 이유 그리고 사유 이게 이제 인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보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선고하기 전에 기각하고 선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유경옥 전 행정관은 이제 나름대로의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건진 법사와의 관련된 이 진술에 대해서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전략을 짠 것이 좀 완성되지 않았을까? 건진 법사의 증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진 법사가 그 전까지는 김건희 씨와 어떤 같이 한 배를 탄 그런 어떤 증언을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쉽게 말해서 진실을 말해라 하면서 본인이 나름대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전달을 했던 전달자인 유경옥 전 행정관으로서는 갑자기 시나리오가 틀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조금 잠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둘 중 하나겠죠. 본인도 진실을 말하러 나오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 변호인들과 함께 짠 어떤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주장하러 나오겠죠. 지켜봐야 될 여사 일인 측에 것 유리한 발언을 할지. 네. 이 내용은 아마 저희가 내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소식도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저 가짜는 놈이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써놓고서 그 지 얘기인지도 모르고 저런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오줌 싸면 자빠집니다. 이런 놈은 조롱해줘야죠. 마구니 아니고 마구니 같은. 기존길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저도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특검과 사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존경심이 있었지만 그러한 존경심은 이제 내려놓고 우리 이진관 판사 또 그다음에 천대엽 처장 두 사람도 핍박은 저만 하면 됩니다. 우리 후배들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정리해드렸고 오늘 이진관 판사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이례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재판 진행해서 본인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감사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 신경이 많이 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 그 봄 생각이 전 나는데 당시에 헌법재판관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시위대에서 집 앞까지 쫓아가서 확성기 틀고 정말로 그 입에 담지 못할 그 말들을 하면서 정말 이러다가 어떤 판사들이나 재판관들에 대해서 테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지금 뜬금없이 재판장에 그것도 자신의 변호하는 그 피의자 재판도 아니고 남의 재판에 증인하러 가가지고 정말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뭐 우호적 동석인인가요? 뭐 그래가지고 남의 재판 변호석에 앉아가지고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일파만파로 커졌어요. 굉장히 이분이 마치 이제 그 소위 구구 진영 내에서 마치 스타로 뜨고 막 이런 게 되다 보니 이진관 부장판사로서는 굉장히 이제 이것이 혹시나 과거 헌법재판소의 그런 그 헌법재판가들에 대한 어떤 그 모욕 또는 이제 위협 이런 걸로 그러네요. 이어질 가능성이 본인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외로웠을 텐데 대법원에서 또 행정처에서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그 변호인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서니까 굉장히 고맙고 또 안심되고 사법부 판사로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재발하는 거를 또 막아야 되는 역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감사 인사를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경찰 투입해서 보호 조치 했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 질서 위반 행위 등의 연이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 주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정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하고 한번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법무부에서 나온 조치를 보니까 그때요 이제 감치할 때 신원 정보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구치소를 못 들어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것도 좀 개정을 하겠다고 고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들도 이게 이런 조항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치가 이례적인 조항이고 저분들은 이제 법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원을 확정지어주지 않음으로써 구치소에 수감되는 걸 피할 수 있었는데 결국엔 저는 이 문제는 시간의 문제일 뿐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무모한 도전을 왜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하상 변호사가 하는 행위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분들은 본인들은 보수의 가치를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는 뭡니까? 유능함, 또 공동체에 대한 헌신, 법의 지배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법을 아는 사람들, 보수의 가치를 지킨다는 사람이 이 법의 지배를 완전히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적절한 행동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벌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다른 사람들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감치가 되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쁜 선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무모하게 하는 이하상 변호사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이상 저는 엄벌에 취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정보, 신원 정보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감치가 안 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보니까 과거 사례를 보니까죠. 실제로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무언가 문제를 일으켜서 감치된 경우가 딱 한 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강소희 부대 그때 사례를 비교해 보면 그때는 변협에서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변협에서 아예 조사위에 이 변호인들을 회부를 해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협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행동인 겁니다. 잘못된 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협에서도 편을 안 드는 건 당연하고 저는 일단 뭐 품위 유지 위반이라든지 어떤 강력한 징계를 통해 가지고 변호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로 제가 왜 그러면 저런 분들이 변호를 맡게 됐을까라고 보니까 사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보통 쉽게 말해서 정치하는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일치하지 않는 변호인을 찾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신념이 맞았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직업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변호하는 그런 직업적인 변호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저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모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까지 시도했던 분인 것이고 정치적인 어떤 색채가 뚜렷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변호인 같은 경우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변호인이었어요. 뭐 그 누구도 다 변론을 받을 자격은 있고 권리는 있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의 변호사들을 보면 어떤 정상적으로 변호를 해가는 그런 전문적인 변호사라는 표현보다도 일종의 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정치인에 가까운 변호사인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저런 분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득이라든지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변론을 맡긴 피고인들, 의뢰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김용현 전 장관 스스로도 지금 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변호인을 구하는 과정 속에 선임하는 과정 속에 선택지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초에는 아무래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변론을 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성향이라든지 평소에 생각하는 어떤 철학이 비슷한 변호사들이 맞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약간 좀 다른 의견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판부도 존중하고 이제 변호사들도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우리가 재판에 임하는 분들이 뭐 재판에 변호를 할 사람이 없다라던가 이런 말들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법에서 누구나 이제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없다면 이제 국선 변호사까지도 있는 건데 어찌되었든 이 변호인들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라는 건 당연한 이제 변호사의 의무인 거고 그리고 누가 돼도 이제 재판관들을 갖다가 이제 비하하고 비판하는 것은 법정에서도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재판 받을 때 옆에 있는 변호인이 흥분을 하니까 자제시키고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판관들은 언제나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조희대 직위원 뭐 재판관들 막 어떻게 보면 조리돌림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언제나
판결에 임하고 재판을 한 분들이 정치적 행위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변호인이든 그리고 재판관이든 좀 존중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역할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려한다는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요. 글쎄요.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사법부가 자초한 일 아니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 등이 법정 모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뒤늦게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강성필 부대변인 이 내용을 뭐 물론 그 변호인들을 감싸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긴 한 건가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이번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이 재판정 내에서의 소동 논란에 대해서 뭐 어떠한 입장을 낸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많이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당연히 본인이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아니 본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법원 조직 내에 있어서 여론조사에서도 1점 만점에 0.2점 대부분의 법원장들은 0.7점 이상을 받았던 이 여론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법원 어떤 소란과 관련해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저는 입장을 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 변호인들에 대해서 법정 모욕과 관련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대통령이 좋은 말씀하셨네요.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다. 이거 그대로 민주당에 들려주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라든가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이라든가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사법부 독립과 그 삼권 분립을 훼손시키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하겠다고 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다른 말 필요 없이 딱 한 줄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조영실 대변인도 비슷한 취지 아니세요? 아니 그건 딱 한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말이 있어요. 여러 사태에 대해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걸로 정청래 대표의 말을 전부 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두 분이 적극적이 됐어. 여기에 대해서 강성필 부대변인 얘기 다른 의견은 아니고 자꾸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하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점은 사실관계를 바꿔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본인들이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정치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민주당에는 정청래 룰이라고 불리는 게 있었는데 국민의힘 이제 나경원 룰이라고 불리는데 좀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라는 경선 실시 방식을 당초에 5대5에서 7대3으로 당원 비율을 20%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심 비율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에 협의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경선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 왔고 당원들의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선거기획단에서 그런 안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장 대표의 마음에 대해서 조영수 대표께 여쭤볼게요.
공관위에서 결정하겠지만 나는 일단은 찬성한다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율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예. 이제 최고위원회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최고위원회 공식적으로 결과가 이제 올라온 건 없습니다. 안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동혁 대표도 저게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기획단에서 논의하는 과정이지 예. 최종 결심이 돼서 보고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7대 3이든 몇 대 몇이든 그건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계속 청취 중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아직 올라온 내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당 지도부 네네. 분위기는 어때요? 7대 3으로 가는 쪽에 좀 찬성 의견이 많아요? 아닙니다. 그런 논의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예. 근데 장동혁 대표님 말씀이나 아니면 이제 최고위 전체에서도 어쨌든 당심을 갖다가 조금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걸 갖다 어떠한 형태, 퍼센테이지로 할지 다른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큰 방향은 일단 당심은 좀 강화하는 쪽에서는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당내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정광재 대변인은 글쎄요. 당심 뭐 민주당도 요즘의 정치권의 뭐 특성이라고 할까요? 당심 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긴 해요 지금. 맞습니다. 뭐 당원 중심주의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고 사실 지금 정당의 그 공천 룰과 관련해서 돌아가는 일은 조영술 대변인께서 저보다 다 잘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뉘앙스만 놓고 보면 지선 총괄 기획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박형준 부산시장이라든가 이런 예. 분들도 걱정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방향이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는데 좋은 방향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아직 최고위에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더 수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최적의 공천룰을 찾는데 예. 어떤 그 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하면은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이제 광역단체장들 이제 저 주요 이제 단체장들하고 같이 또 모여서 또 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이제 지방선거 기획단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어느 정도의 안을 만들면 단체장들하고 같이 또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조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저 오세훈 내용이 시장이랑 박형준 시장은 약간 좀 반대쪽이죠. 뭐 그분들은 이제 그런 방향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예. 방향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합치해 가지고 아직 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진행형입니다. 예. 당내에서 좀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 중에 저는 이 대목이 좀 눈길이 갔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뭐 다른 분들은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기득권을 옹호하겠다는 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네, 뭐 저도 똑같이 바라봅니다. 예. 결국은 장동혁 지도부가 당 내의 주도권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친한계 그리고 과거 비윤계 이들을 갖다가 쳐 나가겠다. 뭐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요. 아까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원의 비율이 확대되는 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셨는데 당원 비율 확대가 하나의 흐름이 되려면은 전제가 필요합니다. 국민적인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는 당원 비율이 올라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처한 게 소위 말하면 중도 보수를 갖다가 흔히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를 잃어버렸습니다. 합리적 보수의 지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지율이. 그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면 강경 보수의 목소리가 비율이 높아지면 그것도 공천 경선에서 그러면 강경 보수의 목소리가 후보들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지방선거에서 소위 말하면 친한계 또는 비주류 이런 사람들은 공천에서 아무래도 손해를 볼 거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던 분들은 경선에서 득을 볼 텐데 그러면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물갈이된 국민의힘은 과연 누구를 위한 당이 되느냐. 진짜로 국민의 목소리 또는 합리적 중도 보수의 목소리를 과연 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우경화, 우양후 이것이 더 극단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사실은 정치평론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 오늘 장동혁 대표의 일정을 뭘 소화했는지를 보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총괄계획단 위원장으로 불사조가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님의 탁월한 해안과 국국의 결단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요 참석자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강민식 초대 국가보안부 장관님의 축사를 청한 이후에 일부 관객이 왜 부정선거에 침묵하냐고 항의도 있었는데 일단 이 영화는요.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시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영술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뭔가 노선을 결정할 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지금 영사에도 봤죠. 김문수 전 후보 맞고 나경원 의원하고 같이 장동혁 대표 봤어요. 최근에 장 대표의 행보나 일정이 이런 강경보수 쪽을 결집시키는데 치중이 돼 있는 건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향하는 부분은 그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에 동의하는 이제 세력들부터 지금 이제 5.18도 이제 계속적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외연 확장에 대한 의지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진정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질 것이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받는 것이고 그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그 건국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정신을 이어간다라는 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이제 세운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이고 뭐 김문수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 행사는 다 가십니다. 아 그래요? 네, 다 가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일부 뭐 관객이라고 했지만은 강성필 부대변인이 보시기에 왜 부정선거에 침묵하냐, 왜 입장 안 내냐. 요거는 뭐 일부 정치권에서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저 얘기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조갑재 그 대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정선거 의혹을 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을 옹호하고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하고 같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국민의힘이 옹호한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중도층으로부터 지지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께서 아침에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참 그 묘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지방선거에서는 중도층의 투표를 잘 안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부터 집토끼부터 좀 결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지방선거 때 당원 그 의중을 70% 반영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말투를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뒤 주장이 안 맞는 거예요. 중도층은 투표 안 하니까 우리끼리 잘해보면 된다라고 하면서 또 그런다고 하면 당원 투표 70% 하자고 하니까 이건 또 본선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우려한 듯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중도 확장을 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니 하지만 행동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곧 지나면 나타날 거다. 지방선거 이후에 전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믿지 않겠지만. 그러면 조영수 대표님, 제가 지금 든 생각인데 이제 내란 관련 재판이 내년 1월이면 이제 선고가 하나둘씩 될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의 행보를 유지하고 저 재판 경우 1심 선고가 어느 정도 나오는 순간부터 좀 바뀌는 겁니다. 아닙니다. 계속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한 5.18 갔다 온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매달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행보를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왜 왔어 태도가 안 되어 있어 이렇게 많이 비난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가고 인사드리고 또 가고 인사드리면 거기서도 어쨌든 광주에서도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중심으로서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소위 말하는 지금 계엄에 따른 재판 결과에 따른 시기하고는 별도로 움직이는 걸로 장동혁 대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개혁신당과의 이준석 대표 연대설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축을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번 비유하는 게 저도 일본에 이제 친한 정치인들 있고 젊은 정치인 교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친한 것과 갑자기 일본 정부가 뭐 자민당 정부가 역사에 대해서 이상한 발언을 한다. 그럼 그거는 제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다르게 대응하는 거죠. 저는 동탄 국회의원으로서 성과를 내기 전까지 그런 언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음 거 못 갑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동탄 주민들이 제발 경기도에서 나가주세요. 더 이상 동탄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동탄에서 할 일이 다 끝나면 대통령 나가겠습니다.
저는 좀 지난 대선이 좀 떠오르던데 마지막까지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어떻게 되는 거냐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또다시 뭐 밀당이 시작이 된 겁니까? 이제 그때도 그랬지만 앞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개혁신당과 연대를 위해서는 저는 제일 큰 허들은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 당시에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었던 것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계엄에 대해서 온정적인 입장을 가진 대통령 후보와 어떻게 본인이 단일화 협상에 임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주장했었던 것을 받아들이는 후보가 있었다면 단일화도 가능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분명히 그것을 명분으로 연대의 조건으로 내걸 거예요. 그것을 그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독자 후보들로 끝까지 가려고 할 텐데 예. 그것이 과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이냐 그렇지 않은 실패 공식이냐 너무 자명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지방선거 연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의 전제 조건도 해소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